제6강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연력학 제2법칙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열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열기관. 열기관이 뭐냐 하니까 잠시 좀 아래쪽에 한번 와볼게. 우리 자동차 엔진을 상상하면 돼.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엔진도 열기관 하나거든. 이러면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라는 실린더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밑에는 이제 피스톤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피스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피스톤이 상하 운동하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바퀴를 이제 굴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상하 운동을 하면서 바퀴가 돌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안 보이겠네. 그러면 이제 이 피스톤이 상하 운동할 때는 이제 뭐가 들어가노? 연료가 이렇게 들어갔지. 연료 들어가고 연료가 폭발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 그럼 산소는 공기에 있단 말이야. 공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 경유 자동차는 좀 다르긴 한데 요거 이제 점화 플러그라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 점화 플러그.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연료하고 공기가 들어가면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탁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야.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하겠지? 열이 발생하면은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바퀴를 움직여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열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열기관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하니까 자, 열기관의 정확한 과학적 의미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바로 이제 열기관이라는 것은 자,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다.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그림을 조금 더 간단하게 여기 크게 그려놨어. 용어를 살펴보고 나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갈게. 일단 여기 보면 열원이라고 있거든. 열원. 옛날에 이제 우리 학원에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요 이름이 열원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 선생님 이름이 옛날에 있었던 선생님 이름이 열원인데 그 선생님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 열원이 뭐냐 하니까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와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걸 열원이라 그래. 그러면 뭐 열기관은 두 열원, 온도가 높은 열원, T1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요거는 이제 온도다. 높은 온도라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저열원, 온도가 낮은 곳의 열원이다. 낮은 온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Q라는 것은 고열원에서 열기관 쪽으로 이동하는 열량이야. 그 다음에 열기관에서 저열원 쪽으로 이동하는 게 Q2. 다른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해보면 고열원 아까 이제 뻥 하고 터지면서 엄청난 열이 만들어졌잖아. 엔진 내부. 그 다음에 요 피스톤 돌리는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그 열기관, 기관. 그럼 이걸 거치고 나서 바깥쪽으로 열이 빠져나가거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저열원은 바깥쪽.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열기관의 종류가 이제 뭐 있냐 하니까 우리 앞서서 스털링 엔진이라고 우리 연력학 제1법칙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 우리 실린더와 피스톤이 이제 이루어진 공간 내에 기체를 채워. 그때 이제 얘기 한번 했는데 실린더, 피스톤 요거 그리면서 기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 가열하는 냉각하면서 기체 부피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장치가 스털링 엔진이야. 실제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구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기관의 종류
방금 요것처럼 요게 가솔린, 휘발유로 달리는 자동차 엔진. 그 다음에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은 자동차가 있어. 디젤 엔진. 경유. 이제 혹시 알아요? 경유? 경유로 달리는 자동차 디젤 엔진이야. 뭐 지금 이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솔린은 아까 여기처럼 저만 플러그에서 불꽃이 튕기면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거든. 이제 경유는 그냥 자체 내부의 압축으로 이제 연료와 공기를 압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석탄을 태워서 물을 수증기로 바꿔서 수증기를 우리 이제 바퀴를 돌아가게 했지. 바로 증기기관.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만든 후 부피 팽창을 이용하여 피스톤을 움직였죠. 자, 이런 것들이 열기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기관의 종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효율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 자, 열 효율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효율이 뭔지는 잘 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뭔가 이제 우리가 넣은 거에 비해서 좀 많은 걸 뽑아내면 이제 효율이 좋은 거잖아. 그렇지? 뭐 공부 얘기를 굳이 하자면 공부 10시간 했는데 그 10시간 한 만큼 이제 성적이 나왔다. 효율이 좋은 공부고. 10시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좀 영 아니다. 뭐 효율이 나쁘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열기관에서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니까 우리가 열기관에 Q1이라는 열을 준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일을 해야지 일을 많이 해야지 효율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위에 일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효율이야. 아주 계산하기 쉽지? 자, 한 번 더 정리 한번 하자. E는 뭐라고? 열 효율. 이게 열 효율이고. 그 다음에 W는 뭐지? 일. Q1은 이제 고열에서 열원에서 흡수한 열량. 요거 지금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 요게 열 효율이야. 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굳이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이 100이다. 근데 실제로 일을 15만 했다. 그러면 효율이 얼마? 0.15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통 근데 효율하면 왠지 퍼센트로 나타내도 좋을 것 같지? 실제로 뭐 퍼센트로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퍼센트로 Q1분의 W 고열에서 흡수한 열량분의 1 곱하기 100을 해도 괜찮다. 요렇게 효율을 나타내도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이런 거. 100이라는 열을 고열원에서 받았어. 그 중에서 뭐 17만 일을 했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해줘서 17%로 나타내도 괜찮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열기관에도 연력학 제일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라는 얘기를 잠깐 할까? 열기관에도 연력학 제일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 당연히 성립해야지. 연력학 제일법칙이 뭐지? 에너지 보전 법칙이잖아. 그러면 에너지 보전 법칙 때문에 우리가 요런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식을 유도를 한번 해볼게. 자, 열기관이 고열에서 Q1의 열을 받았어. Q1의 열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1분은 W만큼 쓰고 그 남는 것은 밖으로 간다. 근데 연력학 제일법칙에 따라서 Q2와 그러니까 저열원으로 나가는 열이지. 그 다음에 1, W 합은 Q1하고 똑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연력학 제일법칙 때문에 적어볼게. Q1 고열원에서 공급받은 열량은 1 더하기 저열원으로 나가는 열량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열 효율을 살짝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 열 효율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열 효율식을 바꿔보자. 어떻게 바꾸느냐? 자,
아주 쉬워. 열 효율이 Q1은 이제 변화가 없고, 위쪽 W가 이렇게 바뀌겠지. W는 Q1-Q2. 그래서 Q1-Q2로 이렇게 내어줄 거야. 그럼 요 식을 또 한번 정리하면 1-Q2분의 Q1. 요렇게 해도 우리는 열 효율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이제 딱 기억하고 갑시다. 바로 열 효율, 마지막에 했는데, 요거의 마지막이야. 자, 방금 말은 열기관의 요 효율의 마지막. 자, 열 효율에 한계가 있는데, 1이 나오지 않아. 열 효율은 100%가 절대 나올 수 없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다음 곳으로 넘어가 보자. 이제 다음인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이야. 그거 한번 공부해보고 이제 연력학 제2법칙 공부해보자. 자, 무궁비 50페이지, 교재 50페이지, 이제 에너지와 열의 이제 제6강, 연력학 제2법칙 공부하고 있는데,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을 우리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카르노 기간, 이제 누가 만들었을까? 카르노가 만들었어. 이제 실제로 존재할까요? 아니요. 이상적인 기간이야. 이상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은 걸 이상적으로 이제 카르노가 이제 고안을 했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엔진 같은 걸 이제 설계를 했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 카르노 기간은 이제 이상적인 기간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열 효율이 거의 최대라고 보면 돼. 실제 열 기간들은 이 효율에 거의 이제 못 미쳐. 왜냐? 카르노 기간이 이상적이니까 가장 좋은 효율을 찾았겠지, 카르노가. 그 다음 것들은, 그다지 효율이 안 좋아. 뭐 한번, 일단, 효율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 한번 해볼까? 옛날에 이제 증기기관 있잖아. 증기기관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석탄을 떼서 나오는 열이 100이라면 8밖에 바퀴 돌리는 데를 안 가. 나머지는 전부 다 열로 새 나가. 굉장히 안 좋지. 92가 그냥 열이야. 그냥 못 쓰는 열이야. 그걸로 나가버려요. 가솔린 기관인데, 일단은 엔진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겠지. 우리 자동차 휘발유를 넣고 달리는 자동차 엔진의 종류는 다양해. 그래서 효율이 20에서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프차, SUV 같은 경우는 디젤 자동차, 그래서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 많은데, 그런 것들은 가솔린보다 조금 효율이 좋습니다. 25에서 35. 혹시나 집에 이제 휘발유 차인지 경유 차인지 한번 살펴보면, 경유차가 조금 연비가 좋습니다. 휘발유 차보다. 그게 효율이 좋다는 얘기겠지? 그럼 카르노 기간의 연료율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하니까, 카르노 기간의 연료율,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사실은 아까랑 똑같아. 이렇게 계산하면 돼. 선생님이 다른데요? 이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설명을 안 하지만 나중에 연력학 제2법칙을 좀 배우고 나면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지금은 현재 외우자. 지금 외우자. T1은 뭐지? 고열원의 온도야. 고열원의 온도. 그 다음에 Q1은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이동하는 열량. 이거랑, 자, 저열원의 온도랑, 이제, 열기관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하는 열량. 요건 이제, B가 똑같아. 온도와, 이제, 이동하는 열량. 이제, 온도와 이동하는 열량. 이게 똑같다. 쌤쌤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Q1은, Q2를 한번 찾아볼까? Q2는 어떻게 돼요? T1분의 T2, Q1이 되겠지? 위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 1 마이너스 T1, T2, 그 다음에 Q1.
그 다음에 원래 Q1분의 1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책에 있는 이제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은 1 마이너스 높은 곳의 온도. 절대 온도입니다. 요거 얘기 안 할 뻔했네. 절대 온도. 그 다음에 낮은 온도. 요때도 절대 온도 씁니다. 요렇게 나타내면 된다. 요것이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이고 앞서 배운 식하고 사실은 똑같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이제는 카르노 기간의 순환 과정을 이해할 건데 이쪽을 그래프를 한번 여기 있는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카르노 기간의 순환 과정. 요 이제 제대로 보였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카르노 기간의 순환 과정. 그래프 보여요? 자, 첫 번째 이제 카르노 기간 하면 고열원에서 열을 받으면 둥온 팽창을 합니다. 자, 온도가 유지된 채로 팽창을 한다. 그러면 보이러 법칙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이제 감이 오나요? 그러면 요때 이제 연력학 제1법칙 한번 적으면서 요거 설명할게. 연력학 제1법칙. 공급받은 열량이지. 그 다음에 나간 열량도 되고,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이고, 일을 하는 데 쓰이잖아. 등원 팽창이라는 뜻은 내부 에너지가 빵이라는 뜻이야.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공급받은 모든 열을 일을 하는데 쓰고 있다라는 뜻이지. 이건 지금 일을 하는데 쓰고 있고요. 등원 팽창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열을 공급하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단열 팽창을 해. 단열 팽창이라는 건 온도가 하강하나 상승하나? 하강 하나 상승하나? 하강하겠지. 온도가 하강하면서 단열 팽창합니다. 지금 우리는 카르노 기간의 순환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 단열 팽창 또 한번 생각해보자. 단열 팽창인 거는 이제 Q가 뭐지? Q가 0이잖아. 그럼 2를 해서 플러스가 된다. 1이 플러스라는 뜻은 뭐가 마이너스 된다는 거야?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한다. 맞지?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하고 이제 관계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등온 압축 과정을 거쳐 온도가 일정한 채로 다시 이제 압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채이기 때문에 압축이 된다? 1이 마이너스네요. 안 보이는 곳에 선생님이 적고 있네. 여기다 적게. 등온 압축. 자, W가 마이너스고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지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이 어떻게 돼? 빠져나가겠지. 저 열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열 압축이 되면서 한 사이클, 한 순환 과정이 완성이 돼. 자, 단열 압축은 단열 팽창과 반대니까, 자, Q가 당연히 없겠지. 자, Q는 없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잠깐만, W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여기 단열 압축이죠? 그래서 온도는 상승하고,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완성된 그래프가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일을 한 값은 얼마가 될까? 바로 이만큼 선생님이 지금 빗금 치는 이 면적만큼 실제 일이라는 걸 하는 거야. 위로 올려서. 자, 요 빗금 친 면적만큼 일을 하고, 그러면 요 일은 뭔데? 자, 여기 보면 등원 팽창하면서 열이 들어오죠? 이만큼 열이 들잖아. 그러니까 고열원에서 공급받은 열량 Q1이 들어오고 등원 팽창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자, 등원 압축되는 요 과정에서 뭐 하는 거? 자, 오히려 외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열기관이 갖고 있는 것을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Q2만큼. 그러면 자, 그래서 W는 어떻게 된다? W는 W는 Q1 마이너스 Q2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자, 한 번 더. 여기 또 나오지. 요게 성립한다. 요거 성립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 배우고 나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음. 그렇기 때문에 식 자체가 아까 여기서 요쪽에 적었던 식입니다. 요렇게 되고, 그리고 항상 1보다 작다. 절대 열 효율이 1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페이지가 이제 51쪽을 갔는데, 연력학 제2법칙을 배우기 위한 이제 또 과정 중에 하나, 용어를 또 배워야 돼. 가역현상과 비가역현상에 대해서 배울 거야. 가역현상과 비가역현상의 정의를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는 생활 속의 예들을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거든. 생활 속 예를 생각하면 가역현상과 비가역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일단 얘들아, 이제 꿀뚝에서 연기가 나와. 그럼 연기가 원래 나오는 모양 그대로 가나 아니면 주변으로 흩어지나? 흩어지지. 근데 그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다시 꿀뚝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대로 모습. 불가능하죠. 자, 유리창이 깨졌어. 원래 상태로 바꿀 수가 있어 없어? 그냥 유리창 깨지면 바로 이제 따다닥 붙이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선생님 집에 추시계가 있었거든? 따까따까따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추가 안 움직여. 그럼 추를 다시 움직여줘야 됐단 말이야. 시계의 추는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왜? 공기 저항 때문에. 그 다음에 종이를 가위로 자르면 이제 마술사는 뭐 붙인단 말이야. 그건 사람 속임수고. 근데 원래대로 못 붙여. 지금 얘기하는 거 거의 다 원래대로 안 돌아가는 걸 얘기하지? 이런 게 비가역 현상이야.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원래대로 안 돌아가는 거 굉장히 많어.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다시 뭐 태어나는 거 불가능하잖아. 뭐 다시 한 살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좀 과학하고 관련 없는 얘기네. 그래서 비가역 현상, 외부의 변화를 남기지 않고 스스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현상. 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현상. 여기 이제 기억을 하면 돼. 자연계 모든 것들은 비가역 현상이야. 나뭇잎이 이제 새싹이 나고 이제 단풍이 들면 이제 단풍이 들었다가 다시 낙엽이 떨어졌어. 다시 그게 이제 파릇파릇 새싹으로 돌아갈까? 자, 가연상이란 뭐냐 하니까 비가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없는 거 저희 거의 대부분 자연상이랬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야. 뭐 뭐냐 하니까 굳이 이제 이런 거 따진다면 사실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진동하는 거. 공기 저항이 없는 거. 공기가 없는 곳. 우주에서 이제 우주 한복판에서 이제 우주복 입고 진자를 하면 그냥 원래 위치로 계속 되돌아오니까 가역 현상이네. 근데 아닌 가역 현상을 찾는 거는 좀 많이 어렵거든. 뭐 조건이 좀 붙을 거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거의 대부분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역 현상에 대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현상, 이게 이제 가역 현상이잖아. 사실 비가역 현상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아주 찾기 쉽거든. 예를 들면 이제 얘들아 잉크 아니면 펜 그냥 물속에 담갔다 빼. 비가역 현상이야. 됐죠? 비가역 현상이 훨씬 더 많다. 자,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 용어를 이해했으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으로 갑시다. 연력학 제2법칙 뭐냐?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엔트로피는 이제 추후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좀 쉽게 갈 거야. 사실 엔트로피가 굉장히 어려워. 연력학 제2법칙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 비가역 현상 그냥 물에다 잉크 태우는 거 그런 거 생각하자. 항상 방향성이 있어. 얘들아 우리 뜨거운 텀블러 만졌어. 뜨거운 텀블러 만졌다? 항상 손이 차가워지나 뜨거워지나? 뜨거워지지.
뜨거운 텀블러 만졌는데 손이 차가워진다. 가연할까? 불가능해. 그래서 자연의 현상은 한 방향으로만 거의 진행을 하고 있어. 요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연력학 제2법칙 의미 밑에 한번 보자. 여기는 중요하니까 몇 표 치고,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처음 상태로 들어가는 건 연력학 제1법칙에는 위배가 안 돼. 연력학 제1법칙이 뭐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 여기에는 위배되지 않는데 결코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건 스스로 안 일어난다. 뭔 얘기냐 하니까, 되돌아가는 건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졌단 말이야. 그럼 원래 유리창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다시 가열해서 녹이고 그 원래 유리창 모양대로 틀을 만들어내야지 되거든. 요즘 유튜브에 보면 옛날에 쓰던 것들을 다시 새 것처럼 바꾸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바꿀 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하고 돈을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지 원래 옛날에 쓰는 거와 비슷한 상태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서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건 연력학 제2법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 말은 또 뭐냐니까, 그래, 봐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쓰던 제품을 새 제품으로 만들었다. 그럼 뭐 에너지를 투자를 한 만큼 총량은 변화가 없거든? 그럼 위배 안 돼요. 근데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뭐 총량 변화 없어도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이제 봐. 손하고 텀블러하고 지금 맞잡고 있어. 손에서 텀블러 쪽으로 열이 이동해도 손하고 텀블러의 총 에너지는 일정하단 말이야. 자, 살짝 다시 한번. 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손하고 텀블러 얘기가 가장 괜찮은 것 같네. 자, 손하고 텀블러.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가는데, 봐봐. 연력학 제1법칙이 위배가 안 돼. 텀블러에 있는 열이 손으로 이동해.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지. 맞지? 텀블러에 있는 열이 손으로 이동한다.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이 위배되지 않죠? 전체 총량은 일정하니까. 근데 손에 있는 열이 텀블러로 이동해도 전체 총량은 일정하잖아.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위배되지 않는다. 그 뜻이야. 근데 손에 있는 열이 뜨거운 텀블러로 간다? 가능하나? 불가능하지.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 손에 있는 열이 텀블러로 가게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손에서 열을 빼앗는 장치를 만들고 그 열이 이제 텀블러 가는 장치. 뭔가 장치가 필요하네.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의 여러 가지 표현.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만들 수 없다. 요건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지? 자,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은 만족해도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장치들이 존재를 하거든? 그걸 연구기관이라 그래. 그러면 제2종 연구기관이 있어. 요건 이제 뭐냐 하니까, 자, 배가 있습니다. 배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배는, 자, 앞에서 물을 빨아당겨. 바닷물. 자, 그 다음에 이 열기관이 있어요. 열기관. 바닷물에 있는 에너지를 열기관이 빼. 바닷물에 있는, 이제 바닷물이 그러니까 요런이 되겠지? 요런. 그러면 뺀단 말이야. W로. 그러면 이 W로 배를 움직여. 모터를 이렇게 돌려. 그럼 배가 앞으로 가겠죠? 그럴듯하지?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열은 이렇게 바깥으로 또 빼요. 자, 그럼 바닷물이 차가워지겠지? 그러면 열은 항상 방향성이 존재하잖아.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겉으로 봐서는 그렇듯해. 바닷물에 약간 따뜻한 바닷물을 이제 엔진 열기관으로 집어넣어. 그래서 거기서 따뜻한 바닷물에 열을 빼서 모터를 돌리고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고 그 남는 거는 밖으로 내보낸다. 그렇듯하잖아. 자, 근데 열기관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며. 연력학 제2법칙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이지. 이 엔진은 바닷물보다 항상 차가워야 돼.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이 엔진이 항상 차가워야 되거든. 불가능하다고. 요거도 한번 이제 설명하고 가자. 요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갔네. 열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효율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 효율 공식. 효율 공식 1 마이너스 T1분의 T2야. T1은 높은 온도, 얘는 낮은 온도. 고열원의 온도, 저열원의 온도야. 됐나? 에너지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자, 에너지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려면, 이 T2의 온도가 절대 온도 0켈빈이 돼야 돼. 자, 절대 온도 0켈빈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온도입니까? 불가능한 온도죠? 절대 온도 0켈빈. 일단 이론적으로 상상을 해봐도 불가능하고,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이 1이 만들 수 없다. 요 설명을 좀 안 하고 갔네요. 하고 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열은, 다시 여기 왔습니다.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 중에 하나고요. 방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럼 고립계가 뭐예요? 라고 질문해야 되겠지. 고립계가 뭐예요? 자, 이 고립계라는 것은 외부적 열적, 역학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들의 모임이야. 그럼 예를 들면, 자, 요 위에다 할까? 그냥 요렇게 통이 이렇게 있어. 통.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밸브가 있고요. 반대쪽에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밸브를 잠가놓은 상태. 첫 번째 상태에 밸브를 잠가놨어. 자, 밸브 왼쪽에는 우리가 이제 파란색 알갱이들을 많이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밸브 오른쪽에는 빨간색 알갱이들을 이렇게 넣어줬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밸브를 열어. 밸브를 열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런 상태, 밸브를 없애서 열었다. 자, 요 상태에 시간이 흐른다. 밸브를 연 상태에 시간이 흐른다. 어떻게 될까? 우리 다 알잖아. 골고루 섞여. 파란색 알갱이, 빨간색 알갱이. 이렇게 이제 골고루 섞입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 알갱이는 빨간색으로 가고. 요건 이제 자연에서 뭐라 하지? 확산의 현상이잖아. 확산의 현상. 자, 이렇게 이제 골고루 섞이는 거. 이게 확산의 현상이잖아. 분자는 스스로 움직여서 계속 퍼져나가면서 언젠가 이렇게 섞인다고. 그럼 요게 가장 확률이 높거든요? 다시 이런 상태로 된다? 정말 극약의 확률이야. 거의 안 되지. 그리고 요런 것들이 고립되고, 요런 것에서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보자. 다시 책.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무질소 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증가라 되어 있지. 엔트로피는 이제 무질소도를 의미하는데 항상 이 무질소도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립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연력학 제1법칙.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집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를 안 한다 생각하자. 자, 여러분들은 최대한 깔끔하게 아무것도 터치를 안 할 거야. 최대한. 예, 일부러 터치하는 게 필요한 건지 자꾸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니까 점점점 지저분해져. 이불 개는 거? 그거는 이제 터치한 거잖아. 그럼 이불을 안 개고 이제 그냥, 자, 이불도 터치 안 한다? 그럼 뭐 이불 계속 자고 있는 상태 그대로 존재할 거고. 앉았다 일어서면서 이제 의자가 이제 원래 위치에서 이제 벗어나 있을 거고. 보고 싶은 책을 꺼냈다? 그대로 이제 책이 다시 꽂지 않고 놔뒀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무질서도가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지. 자연은. 이해됐어요? 그걸 뭐라 한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걸 엔트로피 증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1쪽 그 아래쪽에 보면 자료 분석이라 했는데 사실 아까 다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이제 기체 분자의 퍼짐이라고 했잖아. 기체 분자의 퍼짐.
기체 분자의 퍼짐. 그냥 지금 현재 처음 상태는 왼쪽에 가득 모인 상태인데 구멍을 하나 뚫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분출되면서 몸방에 기체가 다 퍼지거든요. 아까 요거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 얘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럼 잉크방울이 퍼진 요건 이제 확산이잖아, 확산. 위에 거는 분출이고 얘는 이제 확산인데,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잉크를 구별할 수 없는 정도로 다 퍼지는 거야, 골고루. 그러면서 잉크로 다시 만들 수는 다시 모이겠나 안 모이겠나, 다시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비가역적인 현상, 이런 것도 이제 연력학 법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빈변에서 운동하는 물체. 그러면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 마찰 때문에 분자의 무질서한 운동으로 전환되어 물체가 정지하여, 정지한 물체는 자발적으로 빈면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없나? 없지.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한다는 그 자체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건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정지하잖아. 이런 것도 연력학 제2법칙이다. 항상 이렇게 돼 있지. 빈면에서 이런 거 정지한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 자, 이런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 연구기관인데, 자, 옆에다가 연구기관. 아까 이제 연구기관, 제2종 연구기관 했잖아. 그럼 우리가 제1종 연구기관을 설명 안 했어. 이종 연구기관 잠깐 언급하고 가볼게. 이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은 위배되지 않아. 에너지 보존 법칙은 위배되지 않는데, 연력학 제2법칙, 방향성과 관련된 법칙은 위배하더라. 열이란 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데, 연력학 제2법칙에 쓰는 것, 연력학 제2법칙을 무시하는 제2종 연구기관들은 그 반대로 열이 막 움직여. 그러면 제1종 연구기관,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거야.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 지금 또 이제 방송하는데, SBS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있어. 세상에 이런 일. 이제 거기에 한 아저씨가 이제 등장을 했거든. 이 아저씨는 굉장히 발명을 잘하는 아저씨야. 근데 이 아저씨가 조금 물리책을 조금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 안타깝게. 물리책을 봤더라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을 안 나오고 조금 더 멋있는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아저씨는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했어. 자, 이렇게 물을 올리는 이렇게 장치를 이제 개발합니다. 물통에 이제 물이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게 위에 올라가면 이제 물통에 물이 이제 붓겠지. 올라가면서 물통에 물이 이렇게 쏟아지겠죠. 이렇게 쏟아지면 옆에 물레방아가 있어. 물레방아. 이 물레방아는 발전기와 연결돼 있다. 발전기와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물이 올라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 그러면 이 전기가 두 가지로 가는 거야. 두 가지. 다시 여기 모터를 돌리는데 요 전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전구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됐나요? 자, 이 아저씨 생각은 진짜 그럴듯했는데, 이건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 어떻게 위배돼? 봐라. 우리가 요 높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뭔데?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근데 중간에 마찰 있잖아. 마찰 슝 빠져나가겠지?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어.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려. 전기 에너지로 바뀌지? 그럼 이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로 가는 순간 또 마찰. 에너지가 슝 사라지는 거야. 결국 열이야, 열.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모터와 빛을 돌린다? 그러면 이 모터가 다시 이만큼, 잠깐만.
처음에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가 여기 도착했잖아. 물이 올라가겠나? 못 올라가지. 그래서 실패. 아, 이게 바로 제 일종 연구기관이야. 인터넷에 찾아보면 일종 연구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 보면 바퀴가 하나 이렇게 있어. 바퀴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홈이 이렇게 파져 있거든.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미안해. 홈들이 이렇게 파져 있고, 자, 자세한 거는 인터넷 제1종 연구기관 검색 한번 해보시면 요 그림 나옵니다. 우공비는 지금 현재 안 보이네요. 자, 여기 구슬이 들어있어. 구슬. 자, 구슬이 이제 올라가면서 구슬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뭘 돌린다? 바퀴를 돌린다.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지? 떨어진 건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밑에서는 올라가고 떨어지고 바퀴 굴리고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할까?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래 좋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100%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않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됐나요? 요런 게 제1종 연구기관 연력학 제 법칙 위반하는 거. 자, 오늘은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열역학 법칙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열역학 법칙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배웠던 열역학 법칙이 열역학 제1법칙이야. 열역학 제1법칙이 뭐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 자, 우리가 1법칙을 배울 때는 이렇게 통을 하나만 실린더를 그리고 그 안에 피스톤을 넣고 맞지? 내부에 이 공간에 공급해준 열량이 내부 에너지 증가와 일을 하는 데 썼다. 이렇게 열역학 제1법칙을 배웠어요. 맞지?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은 뭐냐 하니까 엔트로피와 관련이 있는 거였어. 자,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잖아. 무질서도.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방향성을 갖고 있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요런 이야기지. 우리 예로 뭘 배웠는지 기억나요? 이제 어떤 물체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경사면을 따라 내려와요. 그럼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다가 이제 이렇게 마찰이 있는 곳에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자, 마찰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 때문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지. 그러면 이 물체에 있는 분자들 어떻게 움직일까? 더 빨리 움직일 거 아니야. 맞지?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여기 있는 물체에 있는 분자들은 열을 받으니까 마찰력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어쨌든 간에 쭉 움직이다가 정지를 하게 될 건데, 자, 요 정지한 상태에서도 분자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고 있지. 열이 받았으니까. 근데 분자들이 열운동, 방금 열받아서 분자들이 움직이는 걸 열운동이라 하자. 분자들이 열운동하는 것이 다시 물체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이다. 그러면 요 엔트로피는 뭐라고 하냐 하니까
무질서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연은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배웠는데 사실 두 가지를 더 가르쳐 줄게. 연력학 법칙. 첫 번째가 자, 배운 거 말고 이제 안 배운 거. 연력학 연법칙이 존재합니다. 연력학 연법칙이 무엇이냐 하니까 일단 뭐 A라는 물체가 있다 하자. A라는 물체의 온도를 T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라는 물체가 A와 맞닿아 있는 거야. 그러면 A와 B는 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B의 온도를 T2라 했을 때 T1과 T2는 열 평형 상태라서 온도가 같겠죠. 같은 온도입니다. 그러면 B와 C가 또 맞닿아 있어요. B라는 물체와 C라는 물체. C라는 물체는 온도가 T3인데 분명히 C와 B는 온도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 평형 상태라서 온도가 같습니다. T2와 T3.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T1하고 T3가 같다는 결론에 다르게 되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까? A와 B가 열평형 상태, C와 B도 열평형 상태. 그래서 결론 A와 C는 열평형 상태다. 이게 바로 연력학 연법칙입니다. 됐나요? 선생님 이거는 어디다 써요? 라고 이제 질문할 건데, 자, 요런 이 연력학 연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도계를 믿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이 방 안의 온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그 근거가 바로 연력학 연법칙이다. 온도계와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열평형 상태고, 그럼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주변의 공기와 뭐 조금 멀리 떨어진 공기도 열평형 상태. 그러니까 이 공기 전체가 특정한 온도, 뭐 20도면 20도이다. 이런 걸 믿고 쓸 수가 있겠지.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보통 여기서 끝내지만 뭐가 존재하느냐 하니까 3번에서 연력학 제3법칙이 있어. 자, 연력학 제3법칙에는 뭐냐 하니까 절대 온도 0도에 가까워질수록 섭씨 아닙니다. 절대 온도야. 엔트로피 변화량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가 질서정연한 상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절대온도 0도에 가까워질수록 엔트로피 변화량은 0에 가까워진다. 엔트로피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는 무질서한 상태가 질서정연한 상태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이제 온도가 천천히 낮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온도가 낮아지면 일단 기체인 물질은 액체로 변하고 고체까지 변할 거야. 분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조금 온도가 높으면 활발해다가 점점점 둔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분자들도 운동을 안 하게 되겠지. 그러면 질서정연한 상태가 될 거란 얘기야. 그게 바로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3법칙은 이제 절대 온도 0도보다 더 낮은 온도는 없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왜 그럴까? 연력학 0법칙이 다시 절대 온도 0도에 가면 질서정연한 상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그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이제 연력학 법칙 정리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공비 52쪽을 우공비 52쪽을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바로 이건 쉬우니까 바로 보기로 갈게요. 자, 열기관은 2를 열로 바꾸는 장치다. 이거 틀렸죠? 열을 1로 바꾸는 장치죠. 그래서 앞뒤를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열기관이 작동할 때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의 일부는 항상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맞죠? 요거는 고열에서 흡수한 열은 일부가 항상 저열원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기관이 보열원에서 흡수한 열에 대한 저열원에 방출한 열의 비를 열 효율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요건 틀렸죠. 그러니까 디귿 말을 그대로 식으로 바꿔보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에 대해서 저열원에서 방출한 이거 아니지. 요 앞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하나 붙이든가 아니면 요렇게 바꿔야 되겠죠.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에 대해서 한 일의 비 요렇게 이제 바꿔야 되겠지. 그 정답 2번입니다. 3번 문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없죠. 한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거 맞는 방향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합니다. 2번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방안으로 비유를 했어. 방안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점점점 이제 질서정연한 상태가 아니지. 그럼 질서정연한 상태로 만들려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가역현상이라 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요 비가역이 뭐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이 있는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비가역현상이라 하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당겨서 표는 가상의 열기관 A와 B가 고열원에서 흡수한 Q1,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 Q2, 외부의 한일 W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열기관 1을 한번 볼까요? Q1 500입니다. 고열원에서 이제 열기관으로 500만큼 지금 들어온구나. 500줄만큼 열기관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Q2 저열원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거죠. 얼마 빠져나가요? 350줄만큼 빠져나가요. 그러면 얼마만큼 일을 해준 건가요? 일은요?
150줄만큼 일을 해줬습니다. 가는 150줄이다. 맞죠? A의 열 효율은 이제 A의 열 효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0.3이다. 자, 그러면 열 효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500줄 분의 150줄. 계산하면 0.3 맞습니다. 자, B는 연력학 제1법칙이다를 위배되어,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어 제작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B는 Q1이 300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300. 그럼 아래쪽 여기도 300이네? 300에서 300. 이거 보세요. 그 요런에서 저 요런. 그럼 W가 없다는 뜻이잖아. 지금 선생님 이거 잘못했죠? 저 요런으로 0이 가죠. 0줄. 자, 고 여론에 300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요? 1로. 열기관에서 1로 바뀐다.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요. 1법칙은 위배 안 돼요. 에너지 총량은 위배 안 되는데 2법칙에 위배되어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카르노 기간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거다. 가와 다는 등온 과정이고, 나와 라는 단열 과정이다. 고 열원의 온도는 T1, 저 열원의 온도는 T2. 이제 이에 대한 설명 중, 그리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S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이 열기간의 열효율은 0.4다. 그러면 열효율을 한번 찾아볼까? 자, 우리 열효율을 찾는 공식. 첫 번째 공식 뭐 있지? 자, 고열에서 공급받은 열량분의 한 1. 요 공식 있지? 이 공식은 1 마이너스 Q1분의 Q2. 요렇게 이제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카르노 기간 배우면서 배운 두 번째 공식. 바로 고열원의 온도 분의 저열원의 온도. 요거 앞에 근데 1 마이너스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 공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자. 1 마이너스 T1 얼마요? 500켈빈. T2는 300켈빈. 자, 계산하면 요거 0.6 나오죠? 그래서 열효율이 0.4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열기간의 한 일은 S다. 요거도 정답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 요거는 이제 바로 기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저 요런의 온도가 일정할 때 고요런의 온도가 높을수록 요 효율은 크다. 요거 한번 볼까요? 저 요런 온도가 만약 이제 300으로 일정하다고 하자. 300켈빈이다. 그러면 고요런 데가 600켈빈이 되면, 자, 계산해보자. 어떻게 되죠? 0.5가 나와. 아까보다 더 요 효율이 좋겠네요. 아까 온도가 500켈빈이기 때문에 600켈빈인가 효율이 더 좋아졌네요. 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력 굳히기 54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림은 나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F를 물체의 이동거리 S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이동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고
S는 4m일 때 물체의 속력은 4m/s이다. 물체의 질량 n과 물체의 위치가 8m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죠? 물체의 질량과 8m일 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운동 에너지 계산하라고 하는데, 일단 머릿속에 일 에너지 정리가 떠올라야 되는 것 같고요. 일 에너지 정리, 이런 곧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잖아. 한번 적어보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는 요게 일 에너지가 이거지.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해준 일, 요게 일 에너지 정리잖아. 근데 처음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여기서는. 왜요? 왜냐하면 수평면에서 정지라는 말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2를 계산을 하면 운동 에너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2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1은 힘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지? 바로 면적을 의미하잖아. 그럼 면적 계산하면 끝나네? 아주 간단하다.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죠? 16줄. 자, 요 사각형의 면적은 32줄. 이미 정답 나왔네요. 이제 48줄이 바로 8m일 때 운동 에너지다.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 4m일 때 물체의 속력은 4m/s이다. 이 말이 있어. 4m일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죠? 16줄이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4의 2제곱. 제곱이지. 4의 제곱. 요렇게 계산을 하면 16줄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에 넣으니까 질량이 이렇게 1kg, 2kg, 1kg 아니죠. 2kg이라는 건 나왔습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이제 5번 문제로 갑시다. 고난도라고 적혀 있는데, 다음은 함께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은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한 후 가만히 놓았을 때 C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질량은 각각 M, EM, EM이고 C가 H만큼 낙하했을 때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240줄이다. C가 H만큼 낙하하면서 A는 H만큼 올라가므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기울줄이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자, 질량 차이와 A와 C의 질량 차이가 몇 배나요? A가 M이고 C는 EM이잖아. 맞지? 그러면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240줄이면, 자, 높이가 똑같이 움직이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요? 질량이 2분의 1 돼서 120줄입니다. 그래서 기울은 120줄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A, B, C 속력은 같으므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2K라고 하면 B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니은이 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질량이 2배라서 니은은 2 곱하기 2K가 된다. 자, 그래서 2K는 A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ABC의 전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같다라고 했는데, 따라서 EK는 디귿줄이다. 우리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240줄이지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는 120줄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걸 빼면 120줄이 나와. 자,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그리고 하면 중간 역학적 에너지 계산하니까 120줄이라는 에너지가 남는다고. 이 120줄이라는 에너지를 뭐일까요? 바로 운동 에너지지. 근데 이 K는 A의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면 전체의 운동 에너지라면 바로 2K에 5를 붙여야 돼. 선생님 왜 5예요? 하니까 자, 한번 여기다가 2K는 2분의 1 A의 질량 그 다음에 A의 속력이라고. 맞지? 그러면 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다시라고 할까? 2분의 1 OM의 속력이 다 같기 때문에 VA 그대로 쓸게요. 여기 제곱이 빠졌네 위에.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봐. 5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나머지 2분의 1 VA 제곱은 뭐지? 그냥 2K잖아.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5 2K는 120줄이 되겠지. 그래서 2K는 얼마? 24줄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디귿이지. 기역, 니은, 디귿 다 더하면 얼마죠? 146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이동합시다. 오른쪽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압력을 부피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보기, 기역,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2배다. 자, 압력이 일정한 채로 부피가 2배 되었습니다. 압력이 일정하다, 샤르르 법칙 생각하면 되겠죠. 샤르르 법칙. 절대온도와 부피는 비례하는 법칙이, 이게 이제 샤르르 법칙이에요. 절대온도와 부피는 이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다. 이게 샤르르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부피가 2배 되면 절대온도는 2배가 돼요. 그래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2배다. 요거 맞죠? 온도가 2배 되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도 2배 됩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한 일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압력이 일정한 과정으로 부피가 2배 되었지. 그 다음에 온도가 2배 되었어.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야지 외부에서 공급한 일이 되잖아. 당연히 외부에서 공급한 일과 기체가 한 일을 비교해보면 공급한 열이 더 큽니다. 그래서 8번이 니은 또 동그라미. 자, BC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요 디귿복이죠. BC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맞나 틀렸나 볼까요? B에서 C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집니다. 부피는 일정하죠. 등적 과정이네. 압력이 낮아진다는 뜻은 뭐예요? 온도가 하강한다. 기체 내부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다. 근데 부피가 일정하니까 1이 0이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기체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그러면 Q는 당연히 마이너스. 그러면 열을 흡수한다는 표현보다 열을 방출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이제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니까 페이지 56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56쪽 9번 고난도 문제네. 그림 감아 나는
각각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상 기체의 부피가 2배로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 기체의 분자와 팽창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가가 나에서 같다.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한 일, 가와 나에서 같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자, 가와 나, 일단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봐.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줄친 부분이 없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 줄친 부분이 없으면 정답이 달라지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가로축은 부피, 세로축은 압력이잖아. 자, 둘 다 지금 V에서 2V로 부피가 변하는 과정이야. 하나는 등압 과정이야. 자, 압력이 일정한 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가 과정. 자, 과 과정에서 한 일은 어떻게 되죠? 요 바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빗금을 칠게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해볼까? 등온 과정이잖아. 등온 과정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빗금을 쳐볼까요? 요 면적이야. 지금 현재 파란색 넓이와 빨간색 넓이 누가 더 커요? 지금 파란색이 더 크잖아. 요렇게 되잖아. 밑줄 친 부분이 없다면 가가 한 일이 더 크게 나온다고.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이 없고 압력이 같다는 말이 있으면. 근데 지금 현재 압력이 같다란 말이 없어. 가와 나가 압력이 같다란 말이 없고 외부에서 한 일이 가와 나가 같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요렇게 그려져야 돼.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는 이겁니다. 가는 요렇게 그냥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야.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 같은 압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압력과 가의 압력은 같은 압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로 갑시다. 기읍! 가와 나는 모두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동그라미. 팽창하기 전 기체의 압력은 나가 가보다 크다. 여기서 우리가 미리 했죠. 그래서 이은 또 동그라미입니다. 팽창한 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죠?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나가 내부 에너지가 커요. 이제 온도가 높은 상태니까. 근데 팽창한 후에는 가가 나보다 온도가 크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 5번이 됩니다. 10번 문제로 가보자. 자, 올릴게요. 보이죠? 자, 다음은 열기관의 열 효율에 대한 설명이다. 오른쪽 그림은 열기관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은 Q1,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은 Q2, 외부에 한 일은 W이다. Q1은 200줄이고 Q2는 3W이다. 열기관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Q1은 Q2 더하기 W이다. 따라서 Q2는 Q2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Q1이 200줄이잖아. Q1, 여기가 이제 200줄. 자, Q2는 W라고 합니다. 3W. 그리고 이제 요렇게 고요로에서 이만큼 와서 열 기관에서 W만큼 일을 하겠지?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자, 200줄은 4W가 돼야 돼요. 그래서 W는 얼마입니까? 50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Q2는 얼마입니까? 150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기억은 150줄.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죠? 효율은 200분의 50. 여기는 곱하기 100을 하네요. 자, 그래서 요거 니은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50줄. 따라서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네. 이 25%가 디귿이 되겠네. 자,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다 합하라는 얘기야. 기역, 니은, 디귿 다 합하면 225가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숙제는요. 자, 숙제를 내드릴게요. 무엇이 숙제느냐?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51쪽부터 해서요. 페이지 57쪽까지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를 다 하고 나면 네이처 학원 카카오 페이지가 카카오 채널이 있거든요. 페이지가 아니라 채널입니다. 카카오 채널. 거기에 채팅창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자, 이 영상의 중간중간에 암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암호도 같이 올려주면 영상을 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수고했어요.